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영의 사담 23번째입니다. 1886년 조선 정부는 미국인 교사 3사람을 초빙해서 유경공원이라는 신식학교를 개교합니다. 전국에 총명한 양반자제들을 모아서 주로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당시 한국에 왔던 미국인 교사들의 평가는 한국인 학생들이 영어 습득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잘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문과 영어는 어순이 대단히 흡사해서 한문 쓰는 식으로 쓰면 영어도 쉽게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문 교육과 이별하면서 오히려 영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과거 유경공원에서 학습했던 우리 조상들의 학습 성과만 할런지 그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성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워낙 언어의 천재로 알려진 조승현 작가님을 모시고 언어교육의 가성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미국 상류층이랑 소통을 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PT를 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냐, 왜 그렇게 발음에 집착을 하느냐. 외국인들은 내가 발음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발음은 누가 신경 쓰냐면요, 다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한국 밖을 내다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 안에 있는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게 이제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영어 공부를 왜 하느냐? 한국 사회에서 서열이 이걸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책 쓰는 일에 다시 전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아마 조 작가님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데 60년대 말 70년대부터 바쁘다 바빠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들이 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죠. 노는 것도 많이 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인생 자체가 바쁘긴 맞아요. 바쁜 건 맞는데 제가 오늘 이제 모신 그 주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 공부에 쏟아붓는 시간이, 외국 공부에 쏟아붓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일단 언어라는 건 스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스킬의 레벨이 있겠죠. 네. 근데 대체로 우리가 그냥 언어 전문가나 동시통역가가 될 게 아닌 사람이 내가 쓸만하다, 내 비즈니스 하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걸리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영어를 한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영어는 더 이상 학습 목표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죠. 근데 한국인들의 영어 공부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10대도 내 꿈은 영어 잘하고 싶다, 20대도 잘하고 싶다, 40대 50대 60대까지 계속 영어 잘하고 싶다라는 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고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에 못 도달했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것이 평생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땐 가장 다른 점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렇게 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영어 교육의 특징은 그러면 목표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데서 둬야 될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원어민 수준이라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영어는 50개 이상의 국가가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 언어로 보면 3위, 인구수로 보면 3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언어의 원어민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인도는 영어랑 자기네 그 조상들의 언어를 병행으로 사용하는 나라인데, 그럼 우리가 힌두 잉글리시를 줄여서 말하는 힝글리시라든지 싱가포르 잉글리시를 줄여서 말하는 싱글리시 같은 거를 갖다가 원어민, 분명히 이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들 원어민이냐 아니냐.
라고 하면은 일단 그 경계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거죠.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아프리카 흑인 출신이 있는데 아프리카 흑인들 중에서도 그죠?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프리카의 뭐 가나 같은 나라는 영어로 모든 초중 고등학교 교육을 다 받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알바를 해야 되니까 영어 학원에 취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원어민을 원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랬더니 가나 사람은 안 된다. 한번 신문에도 크게 난 적이 있었던 사건이 있죠.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이분은 백인 여성이에요. 근데 그분은 알바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가 저보다 약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강사로 영어학원에 취직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어민이라는 관념 자체가 조금 실질적인 영어 실력하고 관련이 적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원어민이라고 정의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여기 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미국 북부 백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죠? 동북부. 네, 동북부 백인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한 4년제 대학을 나온 주로 백인 중산층 중년 남성들이 쓰는 언어를 원어민 영어라고 그러고 그런 특정 사회 계급이 가지고 있는 영어 말투라든지 수거라든지 발음을 잘 묘사하거나 잘 모방할수록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땐 좀 소모적이고 생산적이지는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 자체가 비영어권 사람으로서는 다소 이제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과도하고 편협하죠. 편협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과연 미국 상류층이랑 소통을 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PT를 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냐. 근데 우리 가끔씩 인터넷 보면은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수거 뭐 100개를 통째로 외워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를 외워가지고 그 수거를 갖다 중국 바이어한테 쓰면 과연 그것이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는 거죠.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영어의 쓰임새가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지역적이고 굉장히 좁은 그 영어를 갖다 겨냥하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경제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이른바 비영어권 국가들의 이제 표준 또는 평균에 비춰보자면 어느 정도나 영어 학습에 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영어 학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언어를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독일어에 전념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스페인어에 전념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중국어에 전념을 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 숫자가 일단 적겠죠. 그래서 내가 독일어를 선택했다면 제일 외국어로 선택했다면 영어를 드랍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에 내가 관심이 있더라도 영어는 무조건 배워야 되니까 일단 시간으로 치면 개개인의 시간을 다 합산한 걸로 치면은 일단 프랑스보다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를 공부를 굉장히 빨리 시작하고 굉장히 오래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어가 재밌거나 미국 문화가 좋아서 미국 드라마를 영어로 보고 있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겸 공부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미국 드라마를 갖다가 영어 자막으로 보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냐 그럼 100%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프랑스 사람한테는 30%만 공부하는 시간으로 치고 한국 사람은 100% 공부하는 시간으로 친다면 한국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게 이제 시간 투여도 시간 투여지만 비용도 굉장히 좀 만만치 않잖아요. 비싸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또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목표, 미국 북동부 중산층 이상의 언어를 배우려는 욕망이 이제 젊은 부모들한테까지 내려가서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습을 시작하고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뭐라 그래야 한국인과 결혼한 이제 외국 여성들이 간혹 그 농촌 마을에서 이제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녀회장 같은 직을 맡기도 한대요. 예. 하는데 거기서도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특별히 좀 약진한답니다. 영어가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그 농촌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어서 지역사회의 발언권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학교 때 이제 대입에서도 대학 입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 학습 시간에 적어도 20% 정도는 영어에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모든 학생들이요. 그리고 대학 진학해서도 또 이제 교양 영어가 또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취직하려면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토익 공부해야 되고 사회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지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감은 다 잡히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현재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제 몇 가지 단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평균적 영어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교육과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영어 교육의 근본적 목표가 무엇이냐, 마인드 자체의 세계화의 목표를 두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외국인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이 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높은 수준의, 그야말로 높은 수준의 고급 학술 언어를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라든가 배경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만들어져 왔다. 영어 역시 커리큘럼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뭐냐, 한국 영어 교육에. 제가 생각할 때 그 한국 교육, 영어 교육의 목표의 가장 큰 그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한테 왜 영어 공부를 하냐 그러면은 80-90%는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의 경쟁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시험의 경쟁 대상은 다른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음이 좋으면은 왜 그렇게 발음에 집착을 하느냐? 외국인들은 내가 발음 좋은지 안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은 고마워하죠. 아, 외국인이 영어를 공부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주는구나. 근데 발음은 누가 신경 쓰냐면요. 다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음이 원어민 같지 않으면 아, 저 사람 영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영어 교육의 목적 자체는 당연히 외국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한국 밖을 내다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 안에 있는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게 이제 당연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점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 여쭤보신 것처럼 학술 책을 읽는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영어 학습자는 학술책을 읽는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외국인이랑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한다. 외국인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영어 공부를 왜 하느냐? 한국 사회에서 서열이 이걸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는 언제부터 그 내려온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 계층을 구분짓는 데 사용된 역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패권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면서 한문이 있던 자리에 한문을 빼버린 다음에 거기다 영어를 갖다 끼워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 추가하자면 한문 있던 자리를 일본어가 차지했었고 일본어 있던 자리를 일본어 있던 자리를 영어가 차지한 건데 어쩌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의 목표를 기초적인 생활 영어를 익히는 데 중심을 둔다. 이렇게 잡고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각자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고 가르쳤더라면 훨씬 더 영어를 배우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친구 중에 내가 스페인 놀러 가려고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돼 그러고 1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차 회화 안 된 친구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훨씬 더 문법이 복잡한데 왜 스페인을 놀러 가려고 1년 열심히 공부한 애는 스페인어로 회화가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20년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영어로 회화가 안 되느냐. 그거는 접근 자체가 애초에 달랐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일본어 자리에 영어를 집어넣으면서 역으로 역규정해 들어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목표는 아닌데 물론 저 일제강점기에도 그랬죠. 일본을 하는 사람과 일본을 못하는 사람 사이가 일종의 신분적 벽처럼 느껴졌던 그런. 나는 근대화된 사람이고 그렇죠. 너는 아니야. 이런 약간 벽을 만드는 용어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영어가 그런 게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랑 비교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수 시장이 작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외국에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국어는 선택이지만 미국은 당연히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영어로 어디서 가서나 비즈니스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만 비즈니스를 해도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나라의 정신적 건강은 놀 수 있는 그라운드의 넓이랑 좀 비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영어를 애들한테 안 가르치면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라운드가 여기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친구가 외국어를 안 배운다. 그럼 남미 가서 놀아도 돼요. 프랑스 친구가 영어를 안 배웠다.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놀 수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어를 할 줄 모르면 한 반도의 남쪽 반쪽에서밖에 못 놀고 거기다 3면이 바다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가장 성공적인 그 외국어 교육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길거리에 가면은 동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영어로 얘기했다가 다음 사람한테 프랑스어로 얘기했다, 그 다음 사람은 독일어로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은 있죠. 왜냐면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차를 타고 1시간 반만 어느 방향으로 가면 다 외국이고 독일에 가고 프랑스에 가고 그런 면은 있지만 그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텔레비전을 키면은 전파가 다 잡혀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바로 옆에 있고 독일도 바로 옆에 있고 덴마크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이렇게 돌리면 지상파로 모든 나라들의 전파가 다 잡힌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다음 세대 걱정은 많이 안 하는 게요. 지금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힙합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힙합 유튜버들도 보지만 전 세계 최고 유튜브 힙합 유튜버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최소한 자기가 어떤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파고드는 친구들은 따로 영어 공부를 안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그 영어의 수준이 발음이라든지 문법은 좀 틀릴지 몰라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미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문법을 좀 배워서 다듬고 어휘를 좀 채워놓으면 영어를 잘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선생님 세대부터 우리 세대까지가 과도기적인 약간 세대였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정보를 접하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정보를 접하는 영어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그들은 아마 이런 잘못된 영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상에서 글로벌한 친구들이랑 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이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조선인들이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조선인들이 기질상 사대주의자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은 일본어밖에 못하는데 그건 일본인들이 국수적 정신이 강하기 때문이고 조선인은 민족 정신이 없어서 남의 나라 언어를 잘 배운다. 근데 예를 든 게 왜 그랬냐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이 이제 일본의 괴뢰국이 됐어요.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은 3개 국어가 기본이었어요. 일본 지배하에 만주에서 조선인으로 살려다 보면 중국어, 일본어, 조선어를 다 해야 해요. 필요가 이른바 학습 의지를 낳고 학습 의지가 이제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네덜란드 이제 예를 드셨지만 조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외국어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땐 가장 큰 외국어를 가로막는 요인은 우리나라처럼 영어랑 완전히 다른 언어 구조를 가졌는데 영어 교육을 우리나라보다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있다면 뭔가 가이드라인을 삼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 데는 홍콩하고 싱가포르밖에 없는데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네덜란드 비슷하죠. 영국 식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항상 영어 사용하고 교육제도에서 영어를 또 사용하는 곳이니까 또 그것도 이제 비교가 불가능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영어를 더 많은 사람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무역회사라든지 국가의 대사관 같은 대표 접점에서만 영어를 잘하면 됐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수제 맥주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제 맥주 시장은 굉장히 작은데 Korean Craft Beer라는 레이블을 붙였을 때 외국 사람들이 이거를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카메라를 켜놓고 내가 수제 맥주를 만드는 철학과 내용을 갖다 설명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내 꿈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이 점점점 사라지고 내 꿈을 펼치는 것이 국가별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취향이나 나랑 비슷한 감성대를 가진 사람을 요즘 애들 말로 갬성을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개개인의 영어 실력이 옛날처럼 엘리트 몇 명을 키우는 영어가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져야 돼요. 내가 상대편한테 유머러스한 말을 던졌는데 상대편이 웃으면 영어를 잘한 거고 못 웃으면 영어를 못한 거다. 저는 그게 굉장히 언어의 당연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눈물을 빼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상대편이 웃어버리면 이건 영어를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문법과 그게 안 맞아도 그 내가 했던 경험이 얼마나 나한테 고통스러운 경험인지를 상대편이 공감하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뭔 상관이냐는 거죠. 사실 지금 오히려 셰익스피어의 소넷을 가르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또 옛날처럼 매뉴얼, 어떤 토플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편한테 감동을 주고 상대편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영어 교육. 이거는 아마 모습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교육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의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영어에 엄청난 그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글로벌화라든지 열린 마인드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한중일이 다 같은 문제인데, 저는 영어를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프랑스어를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프랑스 작가가 좋아가지고 프랑스어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언어는 학습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칠 때 책으로 못 배운단 말이에요. 운동을 책으로 못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테니스 스윙에 대한 많은 인터넷 자료를 읽어도 막상 공이 날아오면 못 때린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공을 때리느냐? 많이 때려본 사람이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감이고 지식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빨리 인지할수록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 자료를 갖다가 영어로 자꾸 검색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영어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사전 펴놓고 끈질기게 그걸 갖다가 풀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그 토픽에 대해서 가진 열정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영어로 자꾸 동영상이나 뭐나 검색을 해보면서 그 영어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지식과 감성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영어가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있기는 할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반대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저는 위에서부터 개혁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애들이 언제부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것 같아요. 늘 그래 왔으니까. 네,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앉아가지고 그럼 애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그럼 애들은 자기 항상 그래 왔잖아요. 우리 세대도 그래 왔고 선생님 세대도 그랬고, 어른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말 안 듣고 딴 거 하면 고객이 없어지니까 옛날 시장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얘네들이 자기네가 뚝딱뚝딱 뭔가 만들고, 또 얘네들도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이걸 아래 세대한테 강요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 사이클대로 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언제부턴가 난 어렸을 때부터 이 유튜브 봤기 때문에 저런 뭐 기초 뭐 회화를 갖다 저런 식으로 배우는 거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씩 둘씩 셋씩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바뀌겠죠. 그쪽 기업이니까. 그럼 지금 애들이 필요한 건 뭔지 시장 조사하고 파악하고 빅데이터 뽑아보고 그들한테 맞도록 시프트가 일어나겠죠. 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연성의 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가 걔네들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ABC라는 개혁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오히려 또 잘못 짚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배운 식의 영어에는 등을 돌릴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우리나라가 코스모폴리탄 사회가 돼가는 과정을 갖다 좀 더 지켜보면서 좀 굉장히 좀 즐거워요. 미국 원어민 앞에 가면 괜히 말을 이렇게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는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관성적으로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저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던 우리 세대하고, 외국에 가면은 나 BTS 팬이야, 나 그 박찬욱 감독 팬이야, 이걸 듣고 자란 애들하고요. 말하는 표정이나 제스처나 당당한 쓰는 것 자체가 달라요. 저는 매일 봐요. 내가 뉴욕 가가지고 뉴욕에서 뉴요커들을 대하는 거하고 지금 90년대 이하의 애들이 배낭여행 가지고 대하는 걸 보면 얘네들은 이퀄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과연 우리가 발명한 제도를 쓸 거냐? 안 쓰겠죠. 그럼 안 쓰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지금 자랑스럽고, 걔네들이 커서 만들어갈 그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진짜 선진국으로서의 모습, 당당한 원어브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갖다가 저는 이제 제가 선생님 나이 되면은 보면서 그냥 이제 즐기면 되지 않을까? 전 좀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제국시대 독립협회 회장을 했던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내 일기를 영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훈련을 거듭한 결과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됐죠.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경우에도 영어를 상당히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어를 그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I am a boy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I는 am a boy니라, 이런 식으로. 두 분의 영어 학습의 목표가 달랐던 것이죠.
윤치호는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신채호는 미국인들이 만들어놓은 문헌만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에 같은 의미와 목표를 부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방 이후 빠른 속도로 이제 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필요에서 영어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사실은 전 국민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영어 공부에 비자발적으로 몰두해 왔습니다. 그 비자발성이 어쩌면 영어 학습의 가성비를 낮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용의 서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KTV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